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월 16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4월도 딱 절반이 지났는데요. 이번 한 주부터는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 학교 갈 때 이제 사무실 출근해서 열심히 좀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해보자, 좀 더 밀도 있게 살아보자, 시간을 쪼개서 살아보자, 할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앞으로는 아침 일찍 부동산 뉴스를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달 정도는 밀도 있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관리비는 집주인 맘대로 2번 우는 다가구 주택 세입자.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주택의 관리비 부과 기준이 없고 내역 공개 의무도 없어서 법 사각지대다. 분쟁이 일어나도 조정해줄 곳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가구 주택의 관리비를 임대인, 집주인이 좀 많이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걸 어떻게 관리비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집합 건물, 아파트 이런 것과는 달리 조금 뭐 그런 관리비가 어떤 식으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내역 공개 의무가 없어서 법 사각지대다. 다가구 주택 세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아파트 살지만 아파트를 살기 시작한 지 10년 된 것 같아요. 진짜 딱 10년 됐네요. 그 전에 제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처음은 사당동 쪽에 있는 쬐끄만한 방 2개짜리, 거실도 없는 방 2개짜리 다세대에서 전세로 시작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전세가 많이 쌌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독주택으로 이사와서 살았었어요. 단독주택에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 모은 돈 가지고 처음 집 장만한 집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네요. 아직도 뭐 대출 갚으면서, 앞으로 대출 갚으면서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이 다세대 주택 살 때 관리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단독주택 갖고 있던 집주인이 이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층, 3층, 4층. 그래서 위에는 직접 사시면서 이제 밑에 집들은 세를 주는 상황인데,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여러 세대들이 살고 있지만 형태는 다세대 주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유 구조는 다가구 주택처럼 한 집이 다 갖고 있는 건데, 구분되어 있는 건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다 임대인 한 명이니까 다가구 주택 같은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는데, 당시에도 관리비를 여기는 얼마 있다. 그럼 그 관리비가 사실 뭐 하는 데 쓰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저는 그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런 다세대 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이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들을 관리한다고 하면 뭐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한 달에 몇 번이든 오시면 청소비 들어가야 되고, 뭐 공용 전기 쓰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비용들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관리비가 있죠. 당시에 저는 한 달에 2만원인가 4만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관리비가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세대 주택은 그래도 수도라든가 이런 게 구분이 돼서 전기요금, 세대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세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 각 집집마다 나가는 거를 분배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걸 따로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냥 안 하고 보통 머리 숫자대로 나눠서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집에는 5가구가 사니까 한 가구당 얼마, 이번 달에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한 가구당 2만원씩 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집은 한 명밖에 안 살고 물도 많이 안 쓰는데 우리한테 왜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느냐, 이거 문제가 많다. 이제 그런 불만도 있고요. 항상 그렇죠. 수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이제 관리비 쪽으로 지출이 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 또는 손해 보는 사람이 발생하면서 항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임대인들이 이제 새로 막 신축한 집들 임대료를 조금 더 몇만 원이라도 더 받는 쪽으로 하려고 관리비를 좀 높게 책정하는 곳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한 달에 모든 세대로부터 받은 관리비가 뭐 30만 원인데 뭐 예를 들어 5만 원씩 6세대에서 30만 원 받았는데 실제 관리비로 지출하는 돈은 30만 원이 아니라 뭐 2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하면 1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이제 그 부분을 초과해서 거둔 거죠. 예, 근데 그거 먹는 그게 일종의 임대료처럼 전용이 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여기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역 공개도 할 의미가 없고 관리비 한 달에 30만 원씩 걷어가시는데 얼마씩 쓰는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 내가 보여줄 의무는 없는데 뭐 법 사각지대다. 그리고 이런 분쟁이 발생해도 조정해줄 곳이 없다. 그래서 2번 우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다. 뭐 이렇게 기사는 제목이 쓰여졌습니다. 자, 기사에서는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일단 이런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식으로 공용 관리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미리 관리비나 수도요금 배분 원칙에 합의하고 특약사항에 넣는 방법을 권한다. 그래서 관리비 얼마인지 그리고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분배한다. 머릿수로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좀 정해놓고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제 아직 뭐 시행되는 건 아닌데 발의안이 올라가 있는 거 있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임대인이 월세 외에 청소비, 수리비, 관리비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 내역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실 근데 이렇게 관리비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보통 특약사항에다가 다 적긴 해요. 중개업소에서 보면 관리비가 있다라고 알려주면. 왜냐하면 분쟁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왜 이만큼 내야 되느냐. 그래서 비용 지급 같은 경우는 월세와 별도로 관리비 얼마 있다라는 거 보통 특약사에 넣어서 인지시키고 하기는 하죠. 뭐 생각해 볼만한 이슈기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입주 1년 8개월 만에 커뮤니티 시설 개방한다. 신반포 1차 아파트죠. 재건축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한강변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로는 뭐 이렇게 아주 초고가 주택 이런 것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크로리버파크가 문제가 돼서 작년에 언론에 계속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들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뭐 혜택들을 좀 받아서 집을 졌는데 입주하고 나서 개방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뭐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8개월 만에 개방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개방을 위한 합의를 서초구청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자, 아크로리버파크에는 13개 곳에 시설이 있는데 스포츠 시설로는 사우나, 수영장,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문화시설로는 스카이라운지, 하늘도서관, 티하우스, 독서실, 키즈카페 등이 있는데 이 스포츠 센터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18만원, 문화시설은 보증금 50만원에 월 회비 2만원의 가격으로 각각 40명과 140명, 총 180명의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이 사용 비용 자체를 좀 높게 책정을 했었나봐요. 스포츠 시설이 월 33만 5천원. 가격이 좀 높긴 하네요. 네, 문화시설은 보증금 50만원에 주민 이용 요금의 1.5배 되는 가격으로 외부에 개방한다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서초구청에서 너무 비싸다. 그 금액에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다시 협상을 해서 지금 앞서 얘기한 그 금액으로 뭐 하기로 했나봐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픈을 할 모양인가 봐요. 자, 아크로리버파크는 근데 왜 이렇게 개방을 하게 됐느냐. 아파트 시설인데 왜 하게 됐느냐 봤더니 2016년 8월에 준공된 신반포 1차 재건축 아파트로 민간 아파트로서는 처음으로 한강변 경관관리를 위한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됐고, 이걸로 지정되면 용적률 규제 및 층고 제한 완화 등의 적용을 받아서 그만큼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좀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혜택을 받아서 지었고, 세대별 층고도 높였고, 최고 높이도 38층까지 높일 수 있었다. 높게도 지을 수 있었는데, 대신 조합은 당시에 커뮤니티 시설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아예 설계에도 반영을 해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와 별도로 이제 커뮤니티 시설만을 위한 전용 출입구도 따로 만들기도 했대요. 이제 아예 설계할 때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뮤니티 시설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개방해라. 안 하면 과태료 위반 건축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물게끔 하겠다. 서초구청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작년에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크로리버파크의 사례가 보여주는 내용은 이거죠. 사실 뭐 여기 단지만 놓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사례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권 단지들의 선례로서 향후 커뮤니티 시설 개방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신반포 1차 옆에 왼쪽 서쪽으로는 반포 1, 2, 4 주구도 하죠. 그리고 바로 동쪽으로는 신반포 3차 경남 통합재건축 원베일리도 있고요. 이렇게 한강변에 재건축한 단지들도 다 이렇게 지금 한강변 그에 따라서 여기처럼 지금 뭐 건축 아까 뭐였죠?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서 뭐 좀 더 혜택들 봐가면서 집 짓고 할 건데, 자,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단지들이 아크로리버파크의 사례를 관심있게 본 이유가 바로 이제 좀 전에 그렇다. 그래서 공공개방 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이미 조건으로 여기들도 내걸면서 건축 허가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렇게 한강변에 있는 고급 새 아파트들의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들이 아크로리버파크의 사례처럼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서초구청 관계자는 아크로리버파크는 특별건축계획 지정에 따른 외부 커뮤니티 시설 개방의 첫 사례로서 적정 개방 인구와 요금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심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거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졌으니까 향후 커뮤니티 시설 개방하는 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세부 계획서를 받고 입주와 동시에 바로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1년 8개월씩 기다렸다가 개방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하면 바로 외부에도 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을 해나갈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빈 사무실은 우리가 채운다. 공유 오피스의 힘. 이 공유 오피스 뭔지 아시나요? 그 위워크라고 하는 곳이 가장 시장 선두주자인가요? 우리나라에도 공유 오피스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뭐 패스트5 같은 데가 이제 우리나라 어떤 공유 오피스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워크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위워크 사무실들도 많이 있죠. 공유 오피스가 보면 가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이런 지금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이런 거에 프라임 오피스를 가서 임차를 하고 싶어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사실 얻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뭐 돈 없는 스타트업이라든가 뭔가 기술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고자 하는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가서 창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임대료 때문에 녹아내리고 하니까 못하고, 뭔가 좀 작은 공간에서 출발할 만한 작은 오피스들,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소호 사무실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좀 더 진화돼서 이런 공유 오피스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래서 이 공유 오피스들이 이런 프라임 오피스의 여러 계층들을 임차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름이 공유 오피스지만 실제로는 전대죠. 사무실 전대 사업이죠. 사무실을 임차로 얻은 다음에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임대를 놓게 되는 일종의 사무실 전대 사업인데, 공유 오피스 하니까 이름이 좀 더 그럴싸하죠.
네, 저도 보면 부럽죠. 근데 부러운데 문제는 뭐냐면 공유 오피스가 보통 뭐 사람 머릿수 기준으로 임차료를 받기도 하고 뭐 공간 기준으로 받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비싸요, 임대료가. 이게 높은 임대료를 내고 받아가지고 이제 사실 사람으로 쪼개서 또는 이제 공간으로 쪼개서 다시 리셀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간을 재판매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오피스 장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여기 이런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스타트업이라든가 뭔가 이 시너지가, 보통 이제 가는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힘이 붙으면서 커지면 이제 좀 더 큰 회사로 만들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투자를 유치한다거나 뭐 세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제 공간을 이렇게 공유해서 쓰게 되면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인근 아파트 그 사무실 안에 또 많이 있고, 보통 이제 이렇게 잘 나가는 공유 오피스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큐베이팅 시스템들도 돼 있어가지고 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출발 자체가 이 공유 오피스를 지금 막 이끌어 나가고 있는 선두주자들, 뭐 우리나라의 패스트5 같은 데도 그런 일종의 투자? 예, 그런 쪽의 회사죠. 참 부럽고 재밌기도 하고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갈 수는 없어요.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저는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이게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이 부동산 TV 촬영하고 있는 저의 사무실 공간이에요. 뭐 넓지는 않은 공간입니다. 넓지는 않은 공간인데, 보시면 뭐 게임기랑 이런 잡다한 놀이기구들이 하나가득 있는 공간이라서, 네,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짐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예, 공유 오피스에 이런 걸 갖다 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계획이 뭔가 이런 공간들, 놀이기구들을 모아놓을 어떤 공간을 경매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창고나 또는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저의 올해 이제 하나의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제 좀 몸이 자유로워지면 공유 오피스 이런 데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꿈입니다. 네. 되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빈 큰 오피스들이 이런 식으로 공유 오피스들이 임차를 해서 전대를 놓는 형태로 해서 채우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큰 회사 하나가 이렇게 얻었을 공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유 오피스 회사가 임차를 하고 이제 개인들, 소규모 회사들한테 재임대를 놓는 이런 형태로 채워가면서 공실률이 줄어들고, 서울에 보면 프라임 오피스의 공실률이 줄어들고 있고 감소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공유 오피스도 결국은 잘 안 나가던 큰 임차물들, 그러니까 사무실들을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잘게 쪼개가지고 그 수요를 그러니까 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급을 만들어내면서 그 수요층들을 찾아가지고 공간을 메우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공유 경제 서비스들이 비단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숙박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이제 임대차 시장, 주택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길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임대 계약 전세라든가 월세를 내면 2년은 살게 해줘야 된다. 법 자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계속 법은 그걸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시장에서의 니즈는 그 주택을 그런 식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잘게 쪼개서도 임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공유 숙박 서비스 업체들, 뭐 공유 주택 임대 서비스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도입이 되면서 세상은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다시 이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다른 어떤 경제적 가치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어떤 모습들이 참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뒤처지고 싶지 않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기사입니다. 펄펄 끓는 대구 집값. 왜? 대구가 이 부산은 부동산 분위기가 확 꺾였다라는 식으로 많이 전해들었는데 대구는 또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대구 지방 1월에서 3월까지의 지방주택 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대구 수성구가 1등, 2위가 전남 여수, 3위가 대구 중구. 그래서 1위랑 3위가 대구네요. 특히 이제 대구 수성구의 집값이 굉장히 뜨거운가 본데, 집값 강세의 진원지는 수성구다. 왜냐하면 학군 수요가 많아서 그렇다. 학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정말 맞는 건지, 다른 이유도 있는 건지,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대구 주택 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공급량이 적었던 게 가장 큰 이유다.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에 희소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질적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죠. 이 대구 안에서도 고급 주거 수요가 있는 이 지역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이렇게 가격들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지역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쉽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대구 부동산 가격이 요새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2월 중구에서 분양한 이편한 세상 남사는 191가구 모집에 66,184명이 모여서 346.51대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그 다음에 4월에 분양한 복현자이도 251가구 모집에 43,000명이나 몰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되게 가격이 핫한가 봅니다. 기사에서는 이 규제 자체가 좀 엇박으로 들어가 있는 게 원인이기도 하다라고 해요.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긴 한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되게 많기는 하지만, 이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투기지역 지정됐을 때 효과가 있었고, 4월 1일부터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수성구는 투기과열 지구만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지역의 사람들의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예, 가서 투자를 이 지역 거 사도 된다, 움직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해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구의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도, 지금 수성구 외에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투자 수요들이 몰려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네요. 네, 이 기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고요. 사실 그 뒤에 거를 좀 기사를 보고 싶었습니다. 투기 우려, 대구는 왜 빼냐? 현실 반영 못하는 분양가 통제라고 해서 대구 지역에 대구 수성구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예요. 수기과열지구 수성구 분양가 1년 새 20% 이상 치솟았는데 HUG 분양 절차 간섭 안 받아. 앞에 봤던 기사는 대구가 이렇게 뜨겁다, 원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뒤에서의 기사는 대구의 분양가가 1년 새 20%나 올랐다. 그런데도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HUG가 분양가를 빡세게 관리를 하는데 대구는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기준 적용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불붙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분양가를 더 규제를 해서 분양가를 타이트하게 묶으면 청약은 더 난리가 날 텐데요. 네. 아무튼 분양가 규제를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작년에 수성구 범원의 거리 서안이다음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580만원이었는데 1년 지나서 이번에 이제 분양할 범어 센트럴빌, 범어 현대빌라 재건축 같은 경우는 평균 1,957만원, 평당 2,000만원 시대가 대구에도 분양가에 오나 보네요. 이렇게 지금 높게 분양을 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겠죠. 제가 이 부분은 HUG가 분양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기사에서 분양가 상한이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이런 얘기들이 좀 기사에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구역이
기준 자체를 작년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면서 완화했어요. 그래서, 완화했죠. 그래서 쉽게 적용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를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HUG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고분양가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자꾸 언론에 비춰지면 아마도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들이 도심지 안에서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민간 아파트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좀 가시와 조만간 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어쩌면 대구라든가 이런 지방에서 먼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이미 지금도 빡세게 분양가를 HUG가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말이죠. 예, 지방 쪽에서 또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예.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똘똘한 한 채 9억에서 6억으로 기준 강화될까? 라는 기사입니다. 저 이거 보고 우악! 멘붕 왔어요. 멘붕은 아니고 이런 논의가 있다는 자체가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이 세금에 관한 부분은 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처럼 이 보유세는 정말 불쾌한 세금이거든요. 기쁜 세금일 수가 없어요. 이게 양도소득세는 남았으니까 내는 거죠. 남았으니까 내고 나중에 얼마 손을 쥔다. 그럼 안 팔면 그냥 그럼 또 안 내도 되고 이런 세금이지만 보유세는 일단 계속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집값이 떨어져도 부동산 가격이 항상 오르지 않거든요. 떨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리하게 떨어지면서 조정받으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유세는 계속 많은 금액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불쾌한 세금이거든요. 사실 물론 이제 이 보유세가 지방 재정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보유한 게 많으면 종합부동산세로 이제 국가 재정에도 충당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한 세금이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강화래요. 말도 안 돼. 이게 이 고가주택의 개념, 원래 6억이라는 금액, 9억이라는 금액, 그 이전에는 5억이었고 달랐다고 하는데 제가 부동산을 보던 시점에는 6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6억이면 비싼 아파트 또는 비싼 주택이라고 해서 고가주택 개념으로 6억이었고요. 6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좀 덜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6억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거나가 6억 기준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이제 집값들이 계속 올랐잖아요. 특히 최근에 기사 보면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 거래되는 금액이 7억이라 그랬잖아요. 7억인데 지금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고가주택의 개념 자체도 금액을 올려줘야지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이 과거에 서울 아파트들 뭐 2, 3억 하던 시절에 6억이었다고 하면 이제 지금 올라서 9억이에요. 이 고가주택의 개념이 9억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고가주택인 건데 이걸 12억 정도로는 다시 형평성에 맞춰서 집값들이 이렇게 올랐으니 12억으로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사실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고가주택의 개념도 그렇게 이번에 바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보유세 부분들 재산정하면서 할 것처럼 언론에서 보였는데 오늘 기사는 완전 황당해.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니까 서울의 중위권 아파트들도 다 고가주택 범위 안에 이게 올려준 게 MB정부 시절에 그 기준을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낮추자. 환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내는 사람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폭증할 거고 이제 국가에서도 조세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뭐 기사 내용은 이래요. 재정특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과 표를 유지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9억 기준으로 둘 거냐, 1주택자의 과표 기준을 9억에서 6억 원으로 되돌릴 거냐, 되바꾸할 거냐, 또는 1주택자의 과표 기준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논의한다고 합니다. 뭐 1주택자의 과표 기준을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은 이제 1월에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나 봐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통과되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사 덧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면 좋아요가 61명, 환하여가 206명인데, 그렇죠. 서울 평균 매매가가 7억인데 6억이 기준이라니, 돈의 환장했냐. 댓글에 공감합니다. 다 세금 걷어내려는 수작들이죠. 세금이 늘어나는 거는 납세자 입장에서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라서, 보유세 늘어나면 이거는 당장은 세입자들한테 조세 전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시간을 두고서 재계약 할 때는 결국은 이런 늘어난 세금은 결국 세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1주택자들만 열받는 거죠. 1주택자들만.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조세 전가를 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9억에서 6억으로 강화시키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억에서 12억으로 아마 올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올려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죠. 예.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